이 기사님은 매번 가게에 봉인을 할 때마다 은밀하게 봉인을 소매에 숨기곤 해요. 길에서 그는 임의로 소고기 2다리를 팔고 나서야 봉인을 다시 묶었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노동자에게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좀 줬어요. 그 후 창고 관리자를 더 뇌물 줬어. 관계가 원활해지면 그는 창고에 들어가서 소고기 정리 위치를 헝클 수 있었어. 그 덕분에 아무도 내 2다리가 없는 걸 눈치채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면 사람은 탐욕스러워져. 이번 배달에서 트럭이 완전히 비어버렸어.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말이 안 돼.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가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가 그를 이겼다는 거야. 사실 그 자신도 자기가 왜 무죄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어. 변호사가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범죄 세계의 권력자와 만날 때까지 모든 일이 이 사람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가 프랭크를 완전히 변할 삶으로 이끌 사람이다. 미국의 언더월드에서 한창 뜨거웠던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홈시네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화 라일랜드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갱스터 세계의 서사시로 불려요. 50년 후에 2세대의 마피아 보스가 재회하는 걸 목격하는 것 외에도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이 영화의 수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특수 효과로 3명의 유명 배우를 젊어지게 만드는 데만 1억 5천만 달러가 들었어. 이 거리에는 클래식 차들이 가득해 폭발하고 택시들이 연이어 도랑으로 밀려나가서 다시 폭발해. 심지어 낡은 차도 적지 않은 돈의 가치가 있지? 하지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영화 제작에 있어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결제하는 것이 절대 늦어지지 않아. 프랭크는 원래 노동계급의 트럭 운전사였어요. 가족의 모든 생계비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죠. 그의 삶은 정말 힘들고 부족했어요. 어느 날 그의 트럭이 도중에 고장이 나게 됐어. 주유소에 있던 할아버지가 주동적으로 도와주러 왔어. 할아버지가 차를 고쳐줘서 2사람이 만나게 된 거야. 프랭크는 한눈에 이 노인이 남다른 기품을 가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힘든 삶의 압박 속에서 그는 추가 수입을 원했고 친구가 그를 바의 주인과 소개해 주었다. 이 사장은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고 프랭크는 딱 맞는 소고기 뒷다리를 운반해요. 사장이 그에게 공급할 용기가 있는지 물어봐요.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는 그가 못할 건 없어요. 그는 사장님의 신뢰를 이용해 비밀리에 도장을 위조했어. 그 결과로 이전에 소고기를 몰래 판매한 사건도 생겼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지. 소송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변호사를 바에 초대했어. 모른 채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러셀인데 그가 그를 도와서 차를 수리해줬어. 러셀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프랭크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그 사람은 프랭크가 소고기를 훔칠 기회를 만들었어요. 변호사가 프랭크를 시험할 때도 그는 동료를 털어놓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을 위해 무덤을 파는 포로를 죽였어요. 그는 용감하고 조심스럽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줘. 이런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는 태도는 러셀에게 필요한 도구야. 러셀은 인정받는 마피아 보스 같은 인물이지. 프랭크는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아서 러셀은 그와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그들은 와인에 빵을 찍어가며 즐겁게 대화했어요. 그때부터 프랭크의 노동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러셀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돈을 걷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이곳이야말로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어. 점차 그는 범죄 조직의 냉혹한 기운에 물들게 되었어. 어느 날 그의 딸 패기가 가게에서 물건을 엎질렀고 가게 주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프랭크는 딸을 데리고 가게 주인을 찾아서 끌어내고 주먹을 사용했어요. 가게 주인의 손가락은 그가 밟아 부러졌어요. 그는 그런 강함이 딸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그가 본 것은 두려움이 더 많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로 인해 그의 셋째 딸이 태어날 때 자신과 딸 사이에 높은 벽이 세워졌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러셀은 세례식에 직접 참석했어요. 모든 유명 인사들이 와서 프랭크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자랑스러웠죠. 그는 은밀히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주인을 도와 경쟁자의 세탁소를 망가뜨렸어요. 10기 영어가 그에게 $10,000의 보너스를 줬다. 프랭크는 신중하게 장소를 조사하고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폭탄과 기름이 준비되자마자 러셀은 갑자기 그를 막을 사람을 보냈다. 세탁소 사장이 그가 폭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갱도목 엔젤로라는 거야. 러셀이 제때에 막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갱단의 처형 리스트에 올라갔을 거야. 형님의 관대함에 보답하기 위해 프랭크는 스스럼 없이 시그널 사장을 죽였어. 베셀의 지시에 따라 그는 사용한 총을 스위큐강에 던졌고 강저에는 총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 그리고 그 각 총들은 한 갱단의 다툼과 한 생명을 의미했어. 다음 날 사건이 신문에 실렸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 러셀은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암살 임무를 맡겼지. 그 사람은 항상 제 시간에 임무를 완수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러셀은 그를 다른 보스들과 소개시키고 뛰어난 기질을 가진 여종업원도 소개해줬어. 그래서 프랭크의 결혼에 변동이 생겼어.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식당의 여종업원을 아내로 맞았어요. 러셀은 거의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줬고 러셀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죠. 두 가족 간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더 밀접해졌지만 프랭크의 딸 패기는 러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러셀의 몸에서 숨길 수 없는 갱의 기질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러셀의 안내로 프랭크는 그를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인물인 지미 호파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대화가 시작되죠. 지미는 전국 트럭 운전사 조합의 의장이었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정도는 엘비스 프레즐리와 더 비틀즈와 같다고 들었어. 화려한 이미지 뒤에 지미는 불법 활동에도 연루되어 있어. 그가 손에 쥐고 있는 $80억 트럭 운전사 퇴직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탐나는 먹잇감이야.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들은 언제나 지미의 노조에 도움을 요청해. 그 중에서 마피아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노조 대출에 가장 의존하는 경우야. 내가 시카고 갱단에 대한 기록을 설명하는 걸 본 친구들은 알 거야. 오늘날처럼 화려한 라스베가스 도시는 끊임없이 유입되는 자금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어. 지미는 돈을 빌려주는 갱단을 책임지고 있었고 갱단은 지미가 노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어. 러셀은 지미의 확고한 지원군이었어. 이제 러셀은 프랭크를 지미 옆에 배치해서 노조를 더 잘 통제하려고 해. 프랭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지미의 경쟁자 택시팀을 파괴했어. 프랭크의 용기와 결단력은 지미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지미는 프랭크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됐어. 그는 항상 출장에 프랭크를 함께 데려갔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 경우에도 그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었어. 물론 프랭크도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지. 두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친해지고 있지만 러셀과는 다르게 진실한 이미지를 가진 진미는 프랭크의 막내딸 패기의 사랑을 받고 있어. 패기는 자주 진미의 배지를 가슴에 다니고 있어. 학교에서 진미가 수백만 트럭 운전사들에게 한 기여에 대해 홍보도 했어. 1960년이 되자 케네디는 전 국민을 기쁘게 할 대통령을 선출했어. 새 아내는 프랭크에게 네 번째 딸을 낳아줬어. 그의 삶과 경력은 지금 정말 번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러셀은 프랭크에게 비밀 임무를 맡겼어요. 그는 플로리다로 트럭을 몰고 가는데 그곳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쿠바 망명자였어요. 그때 프랭크는 자신이 무기 한 세트를 운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무기가 바로 유명한 피그스만의 상륙 작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러셀 같은 갱단의 지원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케네디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혁명정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이건 갱단들이 쿠바에서 카지노를 다시 세우게 돕기 위한 거였지. 프랭크는 이 침략 전쟁에서 우연히 공범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전쟁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러셀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고 한편 지미는 불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선에서 그는 닉슨을 지지했고 케네디가 권력을 잡았을 때 캠페인 팀에 $50만 달러를 후원했어. 케네디의 동생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 그가 처음 한 일은 지미의 트럭 운전사 노조를 철저히 조사하는 거였어. 그들은 지미의 전화를 도청했고 심지어 지미 호파를 체포하기 위한 전문팀을 만들었어. 오직 지미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였지. 러셀은 케네디 정부를 지지했지만 케네디 정부는 지미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이건 지미와 러셀 사이에 의해 충돌이 생길 거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프랭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둘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지미가 관리하는 노조 기금은 기본적으로 갱에게 대출되는 거야? 당연히 조사를 견딜 수가 없지. 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부하 직원한테 화풀이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프랭크는 연루되지 않은 조합의 한쪽 모퉁이에 있어서 화가 나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해요. 지미는 급히 쫓아가서 사과해요. 원래 자존심이 강한 지미가 프랭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프랭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과 지지를 얻기 위해 지미는 전국 노조연설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프랭크는 그와 함께 갈 총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그의 딸이 깨어났을 때 마침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지미는 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어요. 그는 특히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노조 부위원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그의 경쟁자가 될 줄은 몰랐다. 지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배심원과 관계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힘을 썼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청문회 상황은 빠르게 유리해졌다. 하지만 그의 앞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저 사람은 지역 560의 노조위원장 티혼이야. 그는 뉴저지 주의 범죄 조직 두목으로도 알려져 있어. 티혼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미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그래서 지미는 프랭크를 지역 326노조의 회장으로 지지하기로 했어. 560노조의 티혼에 맞서기 위해서. 프랭크는 평범한 트럭 운전사에서 사회의 암살자로 변신했어. 그러다가 갱의 킬러에서 화려한 노조위원장으로 변신했어. 이 모든 건 진미 덕분이야. 그래서 진미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자 해. 그 사람은 노동조합을 위해 전념하였고 노동조합 기금에서 한 푼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지미를 떠난 지 며칠 만에 지미는 청문회에서 암살당했고 다행히 상대편이 장난감 총을 사용했어요. 진미는 두려워서 프랭크에게 다시 오라고 급히 전화를 걸었다. 프랭크가 곁에 있어야만 그의 마음이 편해졌다. 1963년 전국을 진감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케네디가 암살당하자 그의 형이 사임했어. 이건 제이미에게 대한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됐다는 의미야. 케네디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미는 직원들에게 반이 내려간 국기를 다시 개양하라고 강요했어. 하지만 그의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지? 그가 배심원을 매수한 것이 드러났어. 1967년 지미는 사법 절차를 파괴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변호사와 재무부를 통해 FIT 노동조합의 부회장을 원격으로 조종했어요.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대출 활동을 통제했어요. 그 사람은 보통 부회장이 동의한 대출금을 고의로 미루곤 해요. 이 때문에 갱단들이 매우 불만이었죠. 그래서 러셀은 프랭크에게 노동조합 재무부서에 강력한 경고를 하도록 준비시켰어요. 프랑크는 지역 노동조합의 회장이었지만 여전히 레셀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암살자였어.
그래서 누구든지 노동조합 기금에서 이익을 얻고 싶으면 FIT 부회장이 쉽게 돈을 줬지? 다른 말로 하면 노조는 지미의 통제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지미는 감옥에 있는데도 전혀 모른 척하고 있어. 한편 지역 560 노조위원장인 티혼이 강요죄로 체포됐어. 그 사람은 지미의 악몽 같은 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둘 다 같은 곳에 갇혀 있어요. 어느 날 그들이 식사 중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자존심 강한 지미가 남을 깔보는 말을 했거든요. 특히 너희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상대방을 화나게 했다. 으는 말이요. 비록 티호는 몸집이 작지만 하지만 화가 나면 그는 야생개처럼 공격적으로 변해요. 지미는 땅에 눕혀져서 고통받고 있어요. 한편 프랭크는 새로운 암살 임무를 받게 돼요. 희생자는 지역갱의 한 리더였어요. 그는 인권연합의장을 어세서네이시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러셀을 화나게 했죠. 게다가 이놈은 파티에서 러셀에게 무례한 언사를 했어요. 프랭크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상대를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러셀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상대의 식당에 가기 전에 2개의 작은 권총을 철저히 준비했어. 정확한 암살 위치를 계산했어요. 다음 날 그는 침착하게 식당에 들어갔어요. 상대 가족 앞에서 미친 듯이 총을 쐈어요. 어떤 화려한 시작도 없었어요. 전 과정이 깔끔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절대 추가 발사를 잊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 몇 초면 충분해. 일이 끝나면 그는 규칙에 따라 강가로 가서 증거를 숨겨. TV에서는 식당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를 방송하고 있어. 그 사람은 너무 익숙해. 하지만 패기의 딸 눈빛은 어릴 적처럼 무겁다. 그 아이는 아빠가 그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다. 몇 년 후, 짐미가 닉슨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 사면을 받았어. 그는 모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어. 자신이 노동조합 의장 자리를 되찾겠다고. 하지만 그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른다. 갱단이 노조에 깊숙이 침투했다. 그리고 그의 전 부회장 FIT마저도 그렇다. 그는 또 그의 끔찍한 적인 티혼과 공모했어요. 티혼은 북동부 지역의 투표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FIT의 부회장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회장으로 선출될 것 같아요. 지금 그가 자신의 위치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존심을 버리고 티혼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거야. 프랭크는 진미를 설득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썼어. 하지만 두 사람이 감옥에서 싸웠으니 티혼은 일부러 반바지를 입고 약속에 15분 늦게 도착했어. 지미는 누군가를 10분 이상 기다린 적이 없어. 프랭크가 화해하려고 애썼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폭발적인 언사를 참지 못했어. 게다가 티혼은 지미가 말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談판이 순식간에 전쟁으로 변했어. 지미는 분노 속에서 프랭크에게 티혼을 처리해 달라고 했고 하지만 프랭크는 러셀 뒤에 있는 범죄 조직이 동의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지미는 아무런 결과 없이 갱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또 FIT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부회장은 갱단의 지원을 받으니 예전처럼 약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친한 친구 지미의 요트를 폭파시켰고 그 후 지미의 아내를 노조직에서 해고했어. 이때 지미는 완전히 화가 났어. 그들은 심지어 강호의 암묵적인 규칙을 잊고 무례하게 말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완전히 갱단들을 화나게 했어. 하지만 프랭크와 지미 사이의 우정 때문에 러셀이 프랭에게 지미에게 조직이 그를 은퇴시키고 싶다고 알리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지미는 쉽게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랭은 양쪽 사이에서 화해를 전해주려고 했지만 결과가 없었어요. 러셀은 나서서 조언을 해도 지미는 여전히 현실을 인식할 수 없었어. 한편 노조는 프랭크에게 감사 파티를 열 예정이야. 초대된 손님들은 모든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에요. 갱단, 자본가, 그리고 지역 관리들이죠.
그들 모두는 지미를 싫어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미가 오는 데는 영향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그의 절친인 프랭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 지미는 프랭크에게 기념으로 시계를 선물했어. 이것은 그들의 우정을 증명하는 거야. 하지만 프랭크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갱단은 지미가 한 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노동조합을 되찾으면 승인된 대출금을 회수할 거야. 이건 갱단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야. 러셀과 몇몇 갱단의 리더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프랭은 그들이 지미에게 손대게 될 것이라는 걸 이해했다. 지미와 그의 딸 PAIGE가 여전히 느긋하게 춤추고 있는 걸 보면서 프랭은 뚜렷하게 무겁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파티가 끝난 후 프랭크에게 금색 반지를 줬는데 3개밖에 없는 거야. 남은 2개의 반지는 러셀과 다른 갱단의 두목이 가지고 있어. 프랭크는 그걸 가진 유일한 아일랜드 사람이지. 레셀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프랭크가 자신을 위해 전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프랭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러셀은 프랭크와 2명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디트로이트로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가는 길에 프랭크는 계속 지미에게 전화해 앉아서 화해하라고 권했지만 지미는 거절했어요. 디트로이트까지 몇 시간 남았을 때 러셀은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만들었다. 프랭크는 지미에게 전화했고 놀랍게도 지미는 이전 태도를 바꾸고 화해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은 내일 오후 2시에 티안과 만나게 될 거야. 내 생각엔 이게 러셀과 그 갱단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논의했던 함정일 거야. 티안을 유인해서 지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겠지? 하지만 프랭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 그는 지미와 함께 가서 지미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저녁 식사 중 러셀은 프랭크에게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프랭,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에게 전화하지 마. 프랭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아. 그 밤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계속해서 침대머리에 있는 전화기를 쳐다봤고 하지만 결정한 입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미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어. 그를 더욱 아프게 만든 것은 레셀이 그를 지미의 암살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프랭크가 지미와 매우 친하니까요. 프랭크가 암살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갱단과 함께 그를 엮이지 않게 하려고 해. 한편 놈들은 진미의 프랭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하려고 해. 이때 프랭크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고 놈들은 그에게 디트로이트로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요구해. 출발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글라스를 남겨두었어. 그건 그가 아직 가족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야. 프랭크는 감정을 억누르며 혼자 디트로이트로 갔어. 비행기에서 내리자 그는 갱단이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지도 한 장과 권총이 있었다. 그가 진미와 미리 약속한 장소를 지나갈 때 그는 지미가 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예전 친구처럼 지미에게 인사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의 신부는 무자비한 암살자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평화회담 장소에 와요. 안에서는 새 카페트를 깔고 있어요. 이건 지미를 죽이기 위한 준비예요. 갱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지미를 만나러 갔어. 지미는 처음에 조금 의심했지만 뒤에서 프랭크를 보고 그는 경계를 완전히 풀고 차에 타서 프랭크를 따뜻하게 안았어. 그 사람이 원래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프랭크를 여기서 40분이나 기다렸다는 걸 알아두세요. 진미는 도착하자마자 프랭크한테 물어봤어요. 뭐 가지고 왔는지. 진미는 그 총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프랭크가 총을 꺼냈어. 지미는 방의 배치를 보고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깨닫고 재빨리 프랭크에게 떠나라고 외쳤어. 프랭크는 주저하지 않고 잔인하게 친구의 머리에 총을 쐈어.
비행기로 돌아오는 러셀은 그에게 안경을 돌려줬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디트로이트로 차를 몰았어. 그날 밤 진미의 시체는 갱단 사람들에 의해 카페투과 함께 화장로에 밀려 들어갔어. 그 이후 전 노조위원장 진미 호파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어. 가족 전체가 진미의 실종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어. 패기의 딸은 프랭크의 당황한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어. 그때부터 패기는 그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 진미 아내에게 걸린 거짓 위로의 전화는 프랭크가 평생 죄책감을 겪게 했어. 그 후 모든 조사에서 사람들은 입을 닫았고 관련된 몇몇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경찰은 여전히 지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요. 이로 인해 지미의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갱단은 반대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80년대에 미국 정부는 갱단 소탕 작전을 명령했어요.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체포된 사람도 있죠. 러셀처럼 큰 인물도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프랭크는 크레인을 폭파시킨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강력한 어두운 세력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누가 알았겠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던 레셀이 결국 뇌졸중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이 되다니. 다른 갱단의 두목들은 어떤 사람은 소변을 못 가린다네. 발과 손에 병이 난 사람들은 남은 삶을 감옥에서 살아야 해. 프랭크와 러셀은 감옥에서 다시 한번 포도 주스에 빵을 찍어 먹어. 하지만 러셀의 이가 모두 빠졌어. 시간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신 모든 것을 깨닫게 했다. 수십 년이 지나고 그는 드디어 지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미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 일이 이렇게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러셀과 다른 노인들은 모두 감옥에서 죽었어. 프랭크만 감옥에서 살아남았고 그의 아내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딸 패기는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 그는 패기가 일하는 은행에 가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패기는 그를 피했고 그래서 그는 혼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수많은 약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양원에 갔고 매일 신부님께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경찰이 그를 찾아와서 예전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범죄 세계에 살고 있고 예전처럼 비밀을 지키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기를 요청했어요. 경찰이 그의 변호사가 이미 늙어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그가 죽었나요?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미 호파를 모른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프랭은 초록색 관을 선택했어요. 그건 그의 가족이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아일랜드의 국기도 같은 색이에요. 언제부터인지 그는 항상 문을 살짝 열어두는 습관이 생겼네요. 아마 그 사람이 지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그의 딸이 방문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화가 끝나요. 이 영화는 찰스 브렌트의 자서전 I Heard You Paint Houses"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인물이 모델이 된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지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는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그의 죽음은 프랭크에게 평생의 후회를 남겼어. 처음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지. 프랭크는 이제 암살자의 길에 들어섰어. 하지만 자식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아마 잘 모를 거야. 그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게 허무라는 걸 깨달았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영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